나는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있었다. 그러자 종소리가 나면서 한 50대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카페를 찾아왔다. 그분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에 왔던 손님처럼. 첫 손님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구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밖에만 바라보았고, 두 번째 손님은 헐떡거리는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나에게 다가와 주문을 했다. 따뜻한 차 하나만 주시오. 나는 투명한 유리 주전자에 향이 가득한 페퍼민트 차를 준비해서 내어주었고, 그분은 잔을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직업은 택시기사였다. 그날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지. 늦은 밤 비도 많이 오고 손님도 없어서 계속 돌고 있었어. 집에 가려고 가는 길에 인도 쪽에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드시는 거야. 나는 그 할머니를 태우려고 차를 세웠지. 할머니는 앞쪽에 타시면서 말을 하셨지. 참 오늘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야. 내가 우산을 안 갖고 왔지 뭐야. 할머님 어디 가세요? 아 저기 XXX동 가죠. 할머니가 가자고 했던 방향이 마침 우리 집 쪽이라서 나는 태워서 가기로 했어.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한 여자 대학생이 책으로 머리를 가리며 택시를 잡았어. 나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학생도 태울까요? 태워줘. 비도 많이 오는데 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있기도 힘들건데. 나는 차를 학생 앞에 세우고 학생을 태웠다. 고맙습니다. 학생 어디로 가세요? XXX동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는 곳을 듣고 백미러로 학생을 쳐다봤고 할머니를 잠깐 쳐다보고 출발했다. 이상하게 가는 곳이 비슷하네. 라는 혼잣말을 내뱉고는 다시 차를 몰았다. 한참을 가는 도중 작은 버스 정류장에 긴 머리에 비에 머리가 다 젖은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그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자 할머님이 한마디 하셨다. 이제 그만 태워 그냥 가. 아니 할머니 비가 많이 오는데 저분도 태워가죠. 됐어. 그냥 가라면 가. 나는 천천히 그 여성 앞으로 지나갔고 그 여성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여성분은 천천히 손을 뻗어 뒷문을 열려고 했지만 내가 지나치는 바람에 문 열려고 하는 모습에서 멈춰버렸다. 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이드 미러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머리 사이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역정을 낸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말을 했다. 할머니 왜 저 여성분은 왜 안 태운 거예요? 기사 양반 못 봤어? 저 여자 얼굴이 없어. 네? 비가 많이 오고 머리가 많이 내려와서 안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러나 싶었는데 다리 쪽 봤어? 네? 그러고 보니 살짝 무릎까지 오는 검은 원피스를 입었는데 다리 쪽을 보지 못했다. 옷이 왜요? 다리가 없었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 거 태우면 안 돼. 나는 순간 다시 백미러를 쳐다보았는데 거긴 아무도 없었고 순간 공포가 덮쳐왔다. 그리고 할머니 도착 지점에 내렸고 학생도 함께 내렸다. 할머니가 한마디 했다. 기사 양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 네. 할머니는 학생과 함께 내렸고 나는 멍하니 있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에게 차비를 받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에게 차비를 받으려고 할머니가 간 곳을 따라갔다. 거기를 보니 상가집이었고 차비를 받기 위해 그 집을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상을 치르는 그 집에는 할머니 사진과 그 학생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상주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죠? 저 학생이랑 할머니는 분명 내 택시를 타고 왔어요. 거기 상주가 대답했다. 내 딸아 늦을까 봐 차를 타고 왔구나. 제 딸이 할머니랑 병원 간다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버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 나왔다. 그 후 나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차가운 도로바닥이었다. 조용한 카페 안에서 유리컵을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내가 건넨 인사에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다. 투명한 유리잔에 캐모마일 차를 담아 건네자 그녀는 찻잔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때 저에게는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죠. 그날도 우리는 퇴근 후 셋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친구 하나가 갑자기 말을 했다. 우리 새해도 됐는데 점이나 보러 갈래? 점? 무당집에서 보는 거? 내가 대묻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내가 엄청 유명한 무당 알고 있어. 해마다 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하는 곳이야. 점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는 망설였지만 새해도 됐고 친구들이 계속 가자고 해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약속한 날 우리는 점집을 잘 아는 친구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꽤나 깊숙한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니 인적 하나 없는 곳에 커다란 한옥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차에서 내려 한옥집 안으로 들어가자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향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방 쪽에서 아주머니가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주머니는 우리를 무당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입구에 들어서려는 순간 무당이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잠깐만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나는 입구에 멈춰섰다. 5분쯤 지났을까 무당이 나를 불렀다. 그래, 들어와라. 방 안에는 이미 친구 2명이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무당은 나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다. 그때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신점 보러 왔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 이름이랑 사주 불러봐. 무당은 그렇게 친구들의 사주를 봐주기 시작했다. 너는 사람 조심하고 먼저 나서지 마라. 너도 마찬가지야. 구설수가 많으니 행동 조심하고. 친구들의 전개를 말하던 무당은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너는 뭘 해도 다 잘 되겠구나. 이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잘 왔지? 네,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어요. 그래, 네 사주가 아주 좋아. 앞으로도 걱정 없겠어. 돈도 많고 남편 복, 자식 복. 이런 좋은 사주는 처음 보는구나.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속으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점을 보고 기분 좋게 나왔고 며칠이 흘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두운 밤, 야근 때문에 늦은 나는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초록불이 켜지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가운 도로 바닥이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친구는 울면서 말했다. 네 사주가 그렇게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 있니? 내가 그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그날 내 뒤에 저승사자가 따라 들어왔대. 그리고 내 명줄이 안 보여서 가는 길 좋게 가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대. 그 말을 들은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이 카페에서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여긴 대체 어디일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해질녘 노을빛이 스며든 창가 자리로 한 여자가 다가왔다. 20살을 갓 넘긴 듯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주문을 받으러 다가간 나에게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어디에 있고 뭐가 진짜예요? 순간 당황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 나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손으로 컵을 감싸 안더니 조용히 물었다.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에게는 자식이 2명 있었죠. 첫째는 너무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엉뚱한 면이 있었죠. 첫째가 한 번씩 묻곤 하였죠.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자랑해줘?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언제? 첫째는 종종 나에게 한 번씩 그런 말을 하곤 했죠. 옆에 있던 둘째가 엄마 나 그림 잘 그리지 봐봐. 어이구 잘 그리네. 난 첫째보다 둘째를 더 아끼고 챙겼어요. 둘째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 매일 같이 출장 가서 돈을 번다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난 둘째를 맡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둘째는 매일같이 아프다고 울고 힘들다고 칭얼대었죠. 그러나 첫째는 둘째가 아픈 걸 아는지 나를 보고 힘든 내색도 안 했죠. 어느 날 둘째가 놀이터에 가고 싶다길래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갔죠. 시소가 있어서 나는 첫째에게 동생이랑 시소 탈래? 첫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시소를 타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보니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이 아이를 포기하면 안 돼. 시소를 타고 있다가 둘째가 나에게 와서 엄마, 나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가 밀어줄게. 나는 그렇게 둘째의 그네를 밀어주었고 첫째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옆에 와서 그네를 탔어요. 웃으면서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아주 잠깐 평범한 가족의 일상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놀고 집에 도착해서 나는 저녁밥을 차리기 시작했고 둘째는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여기 개미가 있잖아. 밥에 개미가 기어다녀. 매일 일상의 반복이 시작된 것 같았죠. 어디 없잖아. 우리 맛있는 밥 먹을까? 아니야, 여기 소시지에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밥을 받지만 멀쩡했었어요. 첫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고 난 둘째랑 싸우면서 억지로 밥이라도 먹여야 했죠. 둘째가 정신적으로 아팠기에 약 시간이 중요해서 약을 먹이려고 했지만 둘째는 칭얼대면서 거부했죠. 엄마는 왜 맨날 나에게 이상한 알약을 주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야. 엄마가 먹어? 아니야. 이건 네가 먹어야 해. 그런 모습을 보는 첫째가 갑자기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고 첫째는 할머니한테 가서 안겼죠. 그런 엄마는 나를 보면서 한마디 했죠.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정신 좀 차려! 그 순간 둘째가 창밖으로 나가는 걸 보았고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창문을 열고 몸을 던졌어요. 둘째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한 남성이 허름한 카페에 찾아왔다. 그 남자는 숨을 헐레 벌떡거리면서 씩씩대고 있었고 나는 천천히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무안한 듯 나를 보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주문을 들은 나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고 곧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어주었다. 그 사람은 내게 말을 걸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자신은 쌍둥이 형제였고 정말 사이가 좋았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항상 함께 했었고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합격을 했었다. 그렇게 다니는 도중 동아리에 미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예뻤고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였다. 미영이는 항상 우리 형제와 함께 했고 우린 서로를 위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 형제 사이에는 이제 서로의 말 못한 비밀이 생겨버린 거였다. 그것은 미영이를 서로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나도 미영이를 좋아하였고 동생도 미영이를 좋아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서로 말을 못한 채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동생이 나에게 진지하게 말을 걸었다. 형이 미영이 좋아하는 거 알아? 미영이랑 사귀는 건 어때? 미영이가 형 없을 때 나한테 말하더라. 형을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했지만 형을 선택했으니 형이랑 사귀어야지 별 수 있나. 나는 동생에게 그 말을 듣고 미영이와 사귀게 되었고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미영이도 이제는 3명이 아닌 나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날이 많아졌고 동생은 그날 이후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미영이와 연애를 3년 정도 한 후에 행복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우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날 당시 나는 미영이와 크게 싸우게 되었고 정말 심하게 싸웠다. 왜냐면 미영이가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내가 의심을 하니 의처증이니 뭐니 하면서 뭔가 숨기는 게 많아서였다. 결국 그런 다툼으로 나는 많이 속상했고 마침 동생이 전화와서 화도 풀 겸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계곡으로 가자고 했고 나는 동생과 놀러 가기로 했다. 동생과 거기서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추억을 하나씩 풀고 있을 때쯤 내 기분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중간중간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을 먹게 되었고 내가 치기가 올랐을 때 동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때 자신이 미영이를 양보 안 했으면 형은 어떻게 했을 거냐고. 그 말을 들은 나는 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왜냐면 동생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미안함과 혹시라는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양보할 마음이 없었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이 홧김에 나와버렸다. 그러자 동생의 표정은 변했고 마치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표정이었다. 동생은 갑자기 나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격하게 할 때쯤 내가 동생을 밀쳤을 때 동생이 밀리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찍으며 바닥에 흥건하게 피로 물들여갔다. 한참을 멍하게 서 있던 나는 동생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던 도중 갑자기 동생 폰에 연락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하려고 동생 폰을 들었는데 메시지가 와서 보고 말았다. 그 메시지 번호는 바로 미영이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기야, 형은 잘 처리한 거지? 나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일까? 마루에 쓰러져 있는 동생과 폰을 번갈아 보며 멍하게 생각했다. 그 후 나는 갑자기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리했어. 기다려, 나 곧 집으로 갈게. 카페 카운터에서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을 때 종소리와 함께 오세로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는 나를 바라보면서 멀뚱히 서 있었다. 저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면서 물었다.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집은 다세대 빌라였다. 엄마는 어린 나를 두고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5층인 우리 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반대편 집창에서 나와 같은 또래 아이가 나를 계속 쳐다봤다. 이사 온 아이인가? 처음 보네. 나는 최근에 못 봤던 아이가 보이길래 이사를 왔는 줄 알았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엄마는 일을 가면서 말을 했다. 오늘도 집에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옆집에 새로운 아이가 이사 온 것 같아. 그런가? 어쨌든 엄마 갔다 올게. 대수롭게 듣지 않는 엄마는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가셨다. 나는 엄마가 나간 뒤 다시 창문을 받고 새로 이사 온 아이 집을 봤다. 얼마 후 아이가 베란다로 나오는 그림자가 비쳤고 나와 마주 보았다. 안녕, 뭐해? 안녕? 나 그냥 있어. 우리 친구하자. 알겠어, 친구하자. 맨날 심심했던 나는 그 아이와 친해져서 많은 말을 주고받았다. 며칠을 아이와 놀았는데 그 아이가 말을 했다. 우리 만나서 같이 놀래?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엄마가 문을 잠궈서. 나는 시무룩해져서 말했다. 뭐가 문제야? 우리 지금 서로 마주보는 창문으로 나오면 되지? 아, 그렇네.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그래, 빨리 나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니 창문으로 나가면 쉽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창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다는 생각에 웃으면서 창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엄마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에게 화를 냈다. 너 지금 위험하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물끄러미 반대편 집을 보면서 말했다. 옆집 아이가 같이 놀자고 창문으로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엄마는 황급히 건너편 집을 봤는데 거긴 베란다에 문이 닫혀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 같았다. 엄마는 바로 옆집으로 향하였고 그 집을 방문했지만 인기척은 없었다. 그렇게 엄마는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니 아랫집 사람이 나와서 말을 했다.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에 누구 사는 거예요? 그지? 이사 가고 없는데 무슨 일이요? 엄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분은 한마디 했다. 그랬군요. 그 집도 아이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 이후 이사 갔지. 엄마는 황당해했고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는지 나에게 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는 울면서 나에게 달려왔고 맞은편 빌라 창문에서 그 아이가 웃고 있었다. 어두운 밤 조용한 카페에
예쁜 여자 손님분이 오셨다. 어서 오세요. 예쁜 얼굴에 어리게 보이는 그 여자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서 주문을 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나는 바로 아메리카노를 내어주었고 그녀의 기분은 좋지 않았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얼마 전부터 귀접을 자주 했다. 귀접을 하고 난 뒤에는 정말 힘이 다 빠져서 힘들었다. 마치 실제로 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다들 그렇게 생생한 경험을 한다고 했다. 만약 그게 너무 심해지면 기력이 다 되어서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체력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은 들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우리 가족은 엄마가 사고로 빨리 돌아가시고 아빠, 오빠, 나 이렇게만 작은 주택에 살았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한테만 더욱더 집착하게 된 것 같다. 야간 근무가 없는 날에는 아빠는 우리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오빠와 나는 맛있게 밥을 먹었다. 맨 처음에는 형편없는 요리 솜씨에 아빠 밥은 정말 먹기 힘들 정도였지만 이제는 엄마 못지않게 요리 솜씨가 좋아졌다. 나는 우리밖에 모르는 아빠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날도 많았다. 한편 오빠는 좀 달랐다. 옛날부터 나와 반대로 순수하고 감수성이 많고 예민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사고 소식에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는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생긴 것 같다. 하루 종일 맨날 집에만 있고 나이가 있어도 취업은 하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맨날 오타쿠처럼 애니나 보고 영화나 보고 게임만 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빠는 오빠를 이해하는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두었다. 나는 그에 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없는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여전히 야간 근무가 없었던 그날 아빠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오빠는 평소와 똑같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맛있는 저녁이 다 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될 무렵 나는 귀접이 되는 날엔 항상 이상 징후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 이상하게 밥 먹고 난 후 피곤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날 그렇게 나는 잠이 오게 되었고 역시나 새벽쯤 귀접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당할 때는 무서워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긴장되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온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신은 깨어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가위 눌렸다는 거랑 비슷한 건가? 하지만 그렇게 얼마 후 정신도 혼미해지고 눈을 뜨면 아침이었다. 난 슬슬 무섭기도 했고 무당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건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나오는데 오빠랑 눈이 마주쳤다. 오빠가 나오다가 나랑 눈이 살짝 마주쳤는데 오빠 뭐야?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냥 다 미안해. 난 뭔가 찜찜했고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니나 보는 뒷모습을 보니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귀접의 횟수가 증가했고 나는 이제는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기 시작했다. 몸도 극도로 쇠약해지고 의심을 했던 오빠에게 가서 말해보았다. 오빠 뭐 숨기는 거 있지? 오빠는 이제 고개만 푹 숙이고 말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난 순간 무너지는 줄 알았다. 설마 했던 오빠가 나는 아빠에게 말하였고 나는 방에서 울고 있었고 아빠와 오빠는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오빠가 아빠에게 그렇게 화내면서 싸우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사실 난 충격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다음날 아빠는 오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일은 이제 끝나는 것 같았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나는 이제 기운을 찾은 것 같았다. 그렇게 집안에는 이제 아빠와 나만 남게 되었고 아빠와 웃으면서 저녁을 먹었다.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누웠는데 갑자기 몸이 나른해지면서 잊었던 귀접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어느 늦은 밤 카페 문소리와 함께 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추운 몸을 감싸 안으면서 의자에 앉았다. 나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었고
그 여자는 말을 이어갔다.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다.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야근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고되기만 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너 기억나? 처음 보는 번호였다. 요즘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스팸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이 지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또 문자가 왔다. 왜 모르는 척해? 이번엔 찝찝한 마음에 차단해버렸다. 혹시 스토커가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그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데 뭔가 이상했다. 집이 엉망이 된 건 아니지만 항상 두던 리모컨이 없던 자리에 있고 왠지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퇴근길에 내 집 근처를 서성이는 낯선 사람을 봤다. 난 순간 수상함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다.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상한 일이 자꾸 있어서요. 피해가 없으면 저희도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다시 신고해주세요.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고 나는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집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확 왔다. 누가 다녀갔다. 이번엔 진짜 도둑이라도 든 듯 방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잊을 수 없잖아. 그렇지. 나는 화가 나서 메시지를 보냈다. 너 누구야? 곧 알게 될 거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덮쳤고 앞이 흐릿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래된 낡은 오두막 안에 있었다. 왜 날 구하지 않았어? 너 누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던 시절 집에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원비를 모았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날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다. 나는 연애할 여유도 없었고 오직 취업만 생각했다. 그는 그런 나를 도와주겠다며 돈도 주고 공부도 도와줬다. 결국 나는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나와 결혼까지 꿈꾸고 있었지만 사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여행을 핑계로 그를 바닷가로 불러내 바다로 밀어넣었다. 실종된 그는 결국 죽은 것으로 처리됐고 나도 그 기억을 지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 모든 걸 떠올렸다. 그는 말했다. 똑같이 당해하지 않겠어? 너도 그냥 잊혀지면 안 되잖아.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여자 손님분이 들어왔다. 여자 손님은 쾌쾌한 냄새를 풍기고 모습은 씻지도 않았는지 냄새가 많이 났다. 그 여자분은 말했다. 여기가 그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메뉴판을 보면서 캐모마일 차로 주세요. 나는 차를 내주었고 캐모마일 차를 든 여성은 천천히 말을 했다.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서울 외곽 오래된 연립주택 3층짜리 건물의 1층 구석방. 햇빛이 잘 들지 않던 방. 거실에선 하루 종일 시계 초침 소리가 울렸다. 싸게 나온 이유를 알겠더라. 어딘가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도 아닌 축축한 냄새. 이삿날 집주인은 복도 끝 작은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계단 아래 창고예요. 열쇠는 여기 필요하면 쓰세요. 문은 작고 약간 삐걱거렸다. 처음엔 아무 일이 없었다. 하지만 꿈에서 그 문이 나왔다. 좁고 축축한 공간. 그 문을 열고 봤을 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 얼어붙은 손, 검은색 눈.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내 몸은 묵직하고 뻣뻣했다. 현실이었을까? 꿈이었을까? 머릿속에서 그 눈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이번엔 그 존재가 내게 말을 걸었다. 너도 여기 찾았네? 목소리는 내 목소리와 똑같았다. 내가 말하듯이 너무 익숙하고 하지만 몸은 차갑고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 나는 꿈속에서 그 존재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 잠을 깼다. 현실로 돌아오면 내 얼굴은 조금씩 낯설어졌다. 눈 밑은 까맣게 변하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피부에 생긴 이상한 상처.
그리고 다시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 된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나를 보며 그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내가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다. 그날 밤 그 문은 열려 있었다. 계단 아래 창고 문. 나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 이번엔 꿈속에서 내가 그 좁고 축축한 공간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너무나 익숙한 표정이었다. 이제 됐네. 나랑 똑같이 모습을 한 것이 내게 말했다. 이제 너도 기다려야 할 거야. 꿈에서 도망가려 했지만 나는 그 창고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거기서 나는 점점 더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여전히 침대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꿈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곧 내 차례라는 말. 씻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순간 난 알 수 있었다. 내가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웃지도 않는데 왜 웃고 있지? 내가 거울에 갇혀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살고 있었다. 지금은 둘이서 살고 있다. 이 넓지 않은 원룸에 나와 그 사람, 단 둘이서. 그 사람은 말이 없다. 언제나 조용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저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을까? 내가 싫은 건가? 하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어쩌면 그 사람의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조용히 그저 내 곁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지탱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다. 그 사람은 주로 창가에 앉아있다. 해가 들면 따뜻한 햇볕을 쬐고 비가 오면 창밖을 내다보는 것 같다. 나는 그런 그 사람의 뒤통수를 보며 말을 걸곤 했다. 오늘 날씨 좋다. 그렇지? 저녁 뭐 먹을까?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을 걸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의 침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걸러낸 고요한 공감처럼 느껴졌다. 가끔은 그 사람이 자리를 옮길 때도 있었다. 밤에는 침대맡으로 와서 내가 잠든 모습을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는 주방 식탁에 앉아 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내가 직접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잠들기 전에는 창가에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맡에 와 있는 식으로 그 사람의 자리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혹시 불편할까봐 신경을 많이 썼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때도 그 사람에게 추울까봐 아주 잠깐만 열었다 닫고 청소를 할 때도 그 사람 근처는 조심스럽게 했다. 그의 몸에 먼지라도 묻을까봐.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자꾸 눈에 띄었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 보이는 착각을 할 때가 있었다. 분명 늘 똑같은 무표정일 텐데 어떤 날은 묘하게 슬퍼 보이고 어떤 날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나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똑같은 무표정으로 돌아가 있어서 아,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애써 넘기곤 했다. 그리고 가장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가끔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희미하게,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거나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었다. 환청일까? 하지만 너무 생생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말을 거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평소처럼 그 사람은 침대 맡에 앉아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동시에 귓가에 아주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지 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침대 맡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늘 똑같은 무표정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에 씌인 듯 초점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 사람에게 가져갔다. 왜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건 거지? 내 이름을 부른 건 당신이야? 왜 가지 말라고 한 거야? 손이 그 사람에게 닿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난 몇 달간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차갑고 딱딱한 사람의 형상을 한 마네킹이었다는 것을. 거기에는 작고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빠 친구 만들어줬어. 마음에 들어? 아빠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니까. 어둡고 습한 골방. 철수는 낡은 모니터에서 환하게 웃는 신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눈, 맑은 미소, 철수의 삭막한 일상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던 그녀였다. 그들의 첫 만남은 철수가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작은 편의점이었다. 늦은 시간,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신하는 늘 밝고 친절했다. 수고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에도 철수는 묘한 설렘을 느끼곤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수, 자주 찾는 시간, 작은 물건을 고르는 섬세한 손길까지 철수는 손님으로 오는 신하를 몰래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작은 정보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신하가 계산대 앞에서 핸드폰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수는 재빨리 계산대 밑에 떨어진 그녀의 핸드폰을 찾아 건네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신하의 모습에 철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더욱 신하에게 빠져들었다.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짧은 관계 속에서 철수는 혼자만의 깊은 감정을 키워나갔다. 그녀의 SNS를 염탐하고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서성이며 그녀의 일상을 훔쳐보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 그의 삐뚤어진 애정은 점점 더 어두운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신하를 소유하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신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철수에게 그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철수의 욕망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망상 속에서 신하는 이미 그의 것이었기에 현실의 그녀를 그의 상상 속 완벽한 모습으로 영원히 만들어 놓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날 밤 철수는 그림자처럼 신하의 뒤를 밟았다. 그녀가 홀로 귀가하는 것을 확인한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품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에게 접근했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신하는 철수의 손에 의해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신하를 내려다보며 철수는 숨막힐 듯한 감격에 휩싸였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하를 안아 자신의 낡은 집으로 옮겼다. 침대에 신하를 조심스럽게 눕힌 철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대로
그녀는 영원히 그의 곁에 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낯설었다. 그는 자신의 상상 속 신하의 아름다운 미소를 떠올렸다. 내가 만들어줄게. 철수는 섬뜩한 결심을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 도구 상자를 열었다. 서늘한 금속성의 도구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한참 후 철수는 침대에서 조용히 나와 화장실로 걸어갔다. 신하를 방해할까봐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볼일을 마치고 세면대로 가서 물을 틀고 씻을 때 침실에서 희미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하가 웃고 있어. 어두운 침실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손을 씻으려는 순간 침실에서 다시 한번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는 여전히 신하가 누워 있었다. 철수는 침실 불을 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 만들어낸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신하는 죽어 있었지만 그녀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억지로 웃는 듯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철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비뚤어진 욕망이 채워졌다는 기괴한 만족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신하야, 그렇게 좋아?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말라붙은 피로 딱딱해진 이불을 젖히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차가운 신하의 볼에 입을 맞추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잠깐 동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뻔했잖아.